안녕하세요. 배신의 장미입니다. 오늘의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저는 40대 여자입니다. 주로 운전을 하면서 이동을 할 때나 집에서 청소를 할 때 즐겨 듣는 채널인데 용기를 내어 제 사연도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사실은 채널에서 여러 이야기를 들으면서 에휴 저런 일로 이혼을 하나 싶기도 하고 저보다 더 독한 시댁 식구들을 만나 고생한 이야기들을 들으면 저의 지난날이 떠올라 눈물이 나기도 하더군요. 특히 고아이신 분들의 이야기가 나오면 그렇게 마음이 동해질 수가 없었네요. 그도 그럴 것이 제가 고아였거든요. 고아원에서 자라지 않았고 제가 18살이 되던 해에 가족과 외출을 하던 중에 교통사고가 났고 저를 제외한 부모님과 남동생은 그 사고로 모두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시작부터가 너무 괴로운 이야기이지만 저는 그렇게 하늘 아래 고아가 되었습니다. 저희 집은 그렇게 유복했던 집은 아니었어요. 가끔씩 이모가 들려서 절 돌봐주셨지만 이모도 생활이 녹록지 못했기에 성인이 되고서부터는 그냥 홀로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어찌저찌 전문대를 학자금 대출을 받아가며 졸업을 했습니다. 공부를 그렇게 잘하진 못했어요. 앞으로 살아갈 날들이 어떨지 알 수 없었기에 전문대 졸업장이라도 가지고 있어야 할 것 같아서 그렇게 대학을 갔던 거였거든요. 대학을 졸업하고 저는 작은 회사에 경리로 입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24살에 우연한 기회에 남편을 알게 되었고 우리는 6개월의 짧은 연애 끝에 결혼을 했습니다. 남편은 그냥 평범한 집안의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아무래도 양친이 안 계시고 그렇다고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다 보니 저희가 결혼하는 데 있어서 시댁에서는 반대를 하셨었습니다. 이왕이면 사돈들도 있고 잘 살진 않아도 평범한 집안과 사돈을 맺고 싶으시다면서요. 당신들께서 많은 걸 바라진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평범한 꿈을 이렇게 짓밟냐며 제 앞에서 남편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가슴에 내리꽂히는 비수 같은 말이었지만 사실이었기에 드릴 말씀이 없더군요. 제게는 그렇게 평범한 무엇 하나도 주어져 있지 않았으니까요. 전 그냥 세상에 저 하나뿐인 고아였으니까요. 그렇게 처음부터 삐그덕대는 결혼을 시작했으니 시집살이가 없을 수가 없었습니다. 시어머니의 결혼 조건은 천의 고아인 저를 교육을 시켜야 하니 합가를 해서 1년 동안 살림을 배운 뒤 나가 살라는 조건이었습니다. 그땐 그저 내게도 가족이 생긴다는 생각, 그리고 남편과 결혼할 수 있다는 생각에 시부모님께서 결혼을 허락해 주시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기만 했습니다. 그땐 너무 어리기도 했고 옆에서 갈피를 함께 잡아줄 어른이 없어 제대로 된 판단을 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결혼과 동시에 고된 시집살이를 시작했습니다. 학생 때까지는 부모님의 보살핌을 받았고 이후에는 홀로 살았기에 살림을 하더라도 잘 할 줄은 몰랐어요. 그래도 어머님의 말씀대로 배워야 하는 것이니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어머님은 제가 하는 것들이 마음에 들지 않을 때마다 돌아가신 부모님을 언급하셔서 정말 힘들었네요. 그렇게 결혼 6개월이 지나고 임신을 했습니다. 어머님을 축하한다는 말씀 대신 할 줄 아는 거 하나 없으면서 애 하나는 잘 갖는다며 제게 비아냥거리시더군요. 다른 무엇보다도 그때가 참 서러웠어요. 전 임신부터 출산할 때까지 축하도 따뜻한 말도 못 들어봤거든요. 저희 부모님이 살아계셨다면 정말 많이 축하해 주셨겠죠? 그동안 남편은 뭘 했냐고요? 어머님이 제게 시집살이를 시키는 낮 동안 남편은 직장을 다녔고 저녁에는 제가 따로 남편에게 하소연을 하진 않았어요. 같이 살고 있는데 남편이 괜히 제 편을 들면 제가 더 힘들어질 거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임신을 해도 어머님은 제 배를 보며 딸이면 안 된다고 하시며 딸은 엄마 팔자 닮는다고 하니 아들을 낳아야 한다는 등등의 거슬리는 말씀들을 종종 하셨습니다. 다행이라고 해야 할까요? 전 아들을 낳았습니다. 시부모님께선 손자라며 참 좋아하셨지요. 저희는 결혼하며 1년 정도의 합가를 예상했지만 결혼 3년 만에 분가를 할 수 있었습니다. 어머님은 처음 약속과 달리 저희를 분가시키지 않으려고 애쓰셨지만 남편이 이직을 하게 되면서 직장이 집으로부터 1시간 반 이상의 거리라 남편이 왕복 3시간 이상의 시간을 길에서 버리는 것이 아깝고 힘들다고 하여 이직한 직장 20분 거리로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가족을 떠나보내고 처음으로
내 가족과 이룬 6개월이 제게는 제일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내 가정을 내가 스스로 꾸리면서 아이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퇴근할 남편을 기다리며 저녁을 하고 주말이면 우리 세 식구들끼리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동물원도 가고 집 앞 카페도 가고 여행도 가며 행복한 시간들을 보내왔습니다. 저는 원래 50kg대의 몸이었는데 임신과 출산을 하며 산후조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여 출산하고도 70kg 정도에서 살이 잘 빠지지 않았었습니다. 그런 제가 남편은 보기 싫었나 보더라고요. 처음엔 제게 운동을 하라고 하더니 나중에는 폭언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집안일을 조금만 해도 너무 힘이 들었고 많이 먹지도 않는데 살이 빠지지도 않더라고요. 무기력해지고 아무튼 그때는 그랬습니다. 행복을 꿈꾸던 것도 잠시, 남편과의 사이가 점점 멀어지게 되면서 남편은 사소한 일에도 자주 화를 냈고 외박을 하는 일도 잦아졌습니다. 그리고 한 번씩 만나는 어머니는 그런 남편의 생활에 대해 전적으로 저에게 원인이 있다며 모든 상황들이 모두 저에게 잘못이 있다고 하시며 제게 미련하다며 구박을 하시더라고요. 가족을 이루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삶이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점점 가정에서 멀어지고 있었고 지인들과 놀러 다니는 시기가 많아지고 생활비도 제때 주지 않았어요. 아무래도 바람을 피우고 있는 것 같은데 심정뿐이었고 아무리 알아내려고 해도 증거를 찾기가 어렵더라고요. 우리의 갈등은 한두 가지가 아니었고 그런 상황들로 갈등이 치달아 저는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29살에 이혼을 했습니다. 당시에 저에겐 의지할 부모도 없었고 경제적인 능력도 없었습니다. 아이를 너무 키우고 싶은데 제 앞으로 모아놓은 돈도 없었고 당장에 안정적인 직장도 없었기에 아이의 삶을 위해 현실적인 부분을 고려하여 아이의 양육권을 남편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아이와는 면접 교섭권으로 2주에 한 번씩 1박 2일로 만나는 것으로 정하였습니다. 지금 당장은 아이와 함께 살지 못하는 것이 너무나 가슴이 아프지만 현실적인 부분에서 아이가 저와 살게 되면 기본적인 생활도 못 누릴 것 같아 걱정이 되었거든요. 양육권을 되찾아 오기 위해 정말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회사를 다니게 되니 건강검진도 받을 기회가 주어지더군요. 그렇게 건강검진을 받다 제게 갑상선 기능에 이상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 이유로 제가 결혼 생활 중 그렇게 무기력하고 힘들었던 것이더군요. 저의 병을 알게 되었기에 이후 약물 치료를 하고 운동을 하면서 예전의 컨디션과 몸도 되찾았네요. 그간 제 몸 어딘가 이상이 있는지 살펴볼 거를도 없이 살았던 세월을 생각하니 서럽기도 하고 저희 그 젊은 날들이 안타까워 눈물이 났습니다. 아이를 볼 생각에 언젠간 아이와 함께 살 생각을 하며 정말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런 날들 중 면접 교섭권을 행하는 그 날들이 제게는 아이와 함께하며 에너지를 충전할 수 있는 날들이었습니다. 처음에 이혼을 하고 나선 경력 단절로 취업이 쉽진 않았지만 유통회사에 격리직으로 일을 할 수가 있었어요. 월급이 그리 많지 않았기 때문에 자투리 시간에는 다른 알바를 하며 일을 했습니다. 혼자 지내는 이 집보다 더 나은 집에서 살 수 있어야 했어요. 그래야 아이와 함께 살 수 있을 테니까요. 처음에는 저녁에 의류 포장하는 일을 했습니다. 쇼핑몰을 운영하는 회사인데 옷의 사이즈에 맞게 구분을 해서 스티커를 붙이고 포장을 해서 구분을 하는 일이었어요. 사장님이 열심히 일하는 제게 그쪽 일에 관심이 있으면 제대로 일을 배워보지 않겠냐며 정규 직원으로 일을 해보는 건 어떻겠냐고 하셨습니다. 원래는 본 직업이 있고 이틀에 한 번씩 저녁에 퇴근하고 유통회사로 넘어와 새벽까지 포장 일을 했는데 이 회사에서 정직원이 되면 당시 다니는 회사보다 월급이 좋았기에 이직을 했습니다. 회사에서 일을 하면서 유통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부터 물건을 떼러 갈 때나 공장에 오더를 넣는 일, 그리고 다양한 곳에 따라다니면서 보조 업무를 했습니다. 단순한 사무 업무만 하다가 기획도 해보고 아이디어도 내어보고 경력도 쌓으면서 점점 유통일에 관심이 생겼습니다. 그렇게 아이도 한 살 한 살 커가고 저는 아이를 보는 날만 손꼽아가며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이랑 시간을 보내고 돌려보낸 다음 날이면 시어머니께서 가끔 연락을 해서는 어제 애랑 뭐하고 놀았냐? 애가 콧물 흘린다. 네가 데리고 놀다 감기 걸렸으니 네가 병원에 데리고 갔다 와라. 라고 하곤 전화를 끊어버립니다. 월요일 오전에 일을 막 시작했는데 그런 전화를 받으면 아이가 밤새 많이 아팠나 싶어 걱정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때면 반차를 쓰고 아이를 데리고 병원에 다녀오곤 했어요. 그런데 막상 아이를 만나보면 콧물을 줄줄 흘리는 것도 아니었고 열이 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제가 아이의 건강 상태를 가볍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어머님이 저를 골리려는 듯이 일을 하고 있을 때마다 아이가 저를 만나고 와서 배탈이 났다느니 저를 만나고 와서 감기가 걸렸다고 하며 저를 호출하시곤 하셨습니다. 아무래도 저를 꼼짝 못하게 할 포인트가 아이라는 걸 너무나 잘 아셨고 아이와 관련된 일이라고 하면 제가 어쩌지 못한다는 걸 이용하셨던 거였죠. 한 번은 아이가 저를 만나고 와서부터 아프더니 고열이 펄펄 난다고 대학 병원 응급실이니 얼른 오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때 시간이 새벽 2시였습니다. 자다 말고 너무 놀라 택시를 타고 뛰어간 적이 있었어요. 병원 응급실에 가서 아무리 아이 이름을 대고 찾아봐도 아이가 없어서 아직 도착을 안 했나. 구급차를 타고 오는 중인가 싶어 기다리다 전화를 해보니 병원으로 오는 길에 아이의 열이 내려서 다시 집으로 들어갔다면서 헛걸음을 시킨 일도 있었네요. 거짓말 같죠? 정말 한치 오차도 없이 사실입니다. 지금 다시 떠올려 보니 아이의 건강으로 장난치는 악마가 따로 없었네요. 하지만 전 그럼에도 아이와 관련된 일이라며 모른 척할 수가 없었기에 이후에도 여러 번 당했었습니다. 아이가 어릴 때는 그런 일을 빌미로 참 많이도 절 골려 먹더라고요. 나중에는 일부러 그러는 걸 알았지만 그럼에도 묵묵히 받아주었습니다. 그 중에 한 번이라도 정말 아이가 아픈 것일까 봐요. 그런 걸 빌미로 나중에 아이를 데리고 오려고 할 때 문제가 생길까 봐요. 제가 여러 번 일하다 뛰어나가는 걸 본 사장님이 전 시댁에서 너무나 악질적인 행동을 하는 것 같다며 그럴 때마다 하나하나 증거로 다 남겨놓으라고 조언을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전 사장님 말대로 그럴 때마다 통한 녹음이며 문자며 헛걸음한 병원 등을 찍어두며 모두 다 증거로 남겨두었어요. 핸드폰을 바꾸어도 모두 모아서 두었습니다. 사장님께서 제가 아이 때문에 그렇게 갑자기 반차를 내며 회사를 비울 때에도 다른 것도 아니고 아이와 관련된 문제라며 많이 배려를 해주셨고 저는 사장님의 그 배려가 너무 감사해 일이 많을 때면 자주 남아서 자진해서 야근을 하고 다른 잔업도 뛰곤 했습니다. 그 회사에서 그렇게 5년을 일을 했습니다. 사장님은 자신도 한부모 가정이라고 하면서 홀로 딸을 키우고 있다고 하시면서 이혼 후 홀로 사는 저의 사정도 많이 봐주셨고 노하우도 많이 알려주셨습니다. 또한 이후에 아이를 데리고 오려면 열심히 살아야 한다고 독려도 해주셨었지요. 부모를 잃고 혼자가 된 이후 처음으로 어른이라고 생각이 들었던 분이셨습니다. 일이 있어도 제가 아이와 면접 교섭권이 있는 날이면 부탁드리지 않아도 칼같이 업무에서 배제를 시켜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했어요. 그렇게 일을 하던 중 사장님께서 사업을 해보지 않겠냐며 제안을 해주시더라고요. 사업이라고 해봤자 뭐 그렇게 대단한 건 아니고 우리 공장에서 나오는 의류 중에서 일부를 스스로 한번 개척해 팔아보라는 거였습니다. 제가 당시 영업부로 일을 하면서 거래처도 어느 정도 안면이 있기도 했거든요. 사장님 말씀으로는 혼자 다 안고 가기가 영업에 부담이 있다며 밑에 벤더사를 두고 싶은 생각을 했었다면서 사업자를 내고 한번 해보라고. 사무실은 지금 회사에서 책상만 하나 두고 해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한 푼 한 푼 모은 돈으로 사업을 해서 직접 관리를 했던 거래처를 발로 뛰었고 온라인 사이트 교육을 들으러 다니고 포토샵 학원도 다니면서 온라인 판매를 시작하였습니다. 한 1년 정도는 자리를 잡느라고 버거웠지만 점점 사이트에 가입자도 늘고 오픈마켓 판매도 늘고 오프라인 매장에서도 믿고 제 물건을 사입해 주셔서 규모를 키워 나갈 수 있었어요. 그렇게 3년을 사무실에서 빈대부터 일을 하다가 제가 38살이 되던 해에 사무실을 독립했습니다. 모든 게 다 제가 이룬 것들이었습니다. 집이 있었지만 사무실에서 간이 침대를 두고 자며 일을 하길 반복하였고 제가 40살이 되던 해에는 직원을 셋이나 두고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일이 안정적이 되면서 마음의 여유도 생겼고 아이와 만날 때 더욱더 집중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간 변호사와 상담을 하면서 어느 정도가 되면 아이를 데리고 올 수 있는지 알아두어 그러한 조건을 채워나가기 위해서도 노력을 했죠. 그랬기에 아이와의 교감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아이와 저와의 사이가 소원하면 안 되니까요. 면접 교섭권이 없어도 아이에게 중요한 날은 항상 찾아와서 만나고 오고 학교 앞에서 기다렸다가 간식도 사주곤 했습니다. 아이와 정서적인 부분도 많이 교감을 하면서도 경제적인 요건도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자가도 마련을 했어요. 열심히 아끼며 사니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던 제 삶도 점점 나아지기 시작하더군요. 그러던 어느 날 전 시어머니가 제가 연락을 해서는 군뱅이도 구르는 재주가 있다더니 너 사업 잘 되나 보다. 집도 샀다며? 그게 왜 궁금하세요? 아, 왜? 너 남자 생겼냐? 누가 너 뒤 봐주는 거야? 그런 게 아니면 네가 무슨 재주로 사업을 하고 그래? 너 우리 손주 보면서 남자 만난다고 그러면 면접 교섭건인지 뭔지 그것도 못하게 할 줄 알아? 내가 진짜 우리 손주가 너 만나는 거 죽기보다 싫은데 네가 우리 손주 에이미라고 만나게 해줘야 한다니까 마지못해 보내주는 거야? 이보세요. 저 그런 일 없으니 걱정 마세요. 그냥 제 아들과 함께 살려고 열심히 사는 것뿐이에요. 죽어라 노력하니 하늘이 도와주긴 하네요. 아이고 기가 막혀. 뭐? 우리 손주랑 산다고? 네가 암만 그래봐야 그냥 한낱 일장춘몽이야. 우리 새끼고 우리 시인데 네가 혼자 어떻게 데려간다는 거니? 아, 뭐 꿈은 꾸는 사람 마음이니 꿈이야 마음껏 꾸던가 말던가. 그나저나 너 그거 알지? 너 그렇게 성공한 거 우리 덕도 있다. 너 이혼해서 그렇게 독립 안 했으면 넌 아직도 이 집에서 식충이로 썩었어. 우리가 너 잘 살라고 적절히 자극한 거 잊지 마라. 참, 그리고 애한테 이제 돈이 많이 들어간다. 학원도 몇 개나 되고 옛날에 지정한 그 양육비로는 애 키우는데 어림도 없어. 그래서 그러니 교육비를 한 달에 70만 원 정도만 더 보내라. 너 혼자 살면서 애한테 그 정도 돈 더 드리는 거 어렵지 않지? 양육비 더 받고 싶으세요? 그러면 양육비 재조정 신청하세요. 이렇게 개인적으로 보내라 마라 하지 마시고요. 그게 또 얼마나 걸릴 줄 알고 그런 걸 하래. 우리 사이에 그런 게 필요하니? 아니, 누가 남한테 쓴대? 우리 손자 교육비로 쓴다고. 그러니 그냥 내 계좌로 보내. 애비도 지금 일이 시원치 않아서 집에 놀고 있는 지 3개월이 넘었어. 애한테 가장 돈이 들어가는데 지금으로선 다니는 학원도 그만두게 해야 할 판이다. 우리 새끼지만 네 자식이기도 한데 그러길 바라는 건 아니지? 그러니까 내가 보내라는 대로 보내. 안 그래도 언제 어떻게 아이를 데리고 올 수 있을까 싶어 차곡차곡 아이 데리고 올 친구를 모으고 있었는데 알아서 아이를 키울 능력이 안 된다고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돈을 보내지 않자 전 시어머니는 제가 결혼을 해서 그 집에서 먹고 자고 했던 세월들을 들먹이며 당신들께서 절 걷어먹였던 돈을 계산해서 내놓으라고 하시더군요. 기가 막혀서. 제가 그냥 놀고 먹었나요? 집안일이며 살림, 서툴러도 모두 저에게 시켜 결혼 5년간 제가 모두 다 했습니다. 공짜로 살지 않았어요. 정말 생활이 많이 궁핍해졌는지 돈을 뜯어낼 구석이 없으니 그런 말까지 합니다. 아이와 생활할 수 있는 집, 경제력, 아이의 의견까지 모든 것이 다 아이의 양육권 재설정과 관련된 중요한 사유였기 때문에 그냥 그들의 모든 폭언과 협박을 참았습니다. 전 시어머니는 아이에게 네 애미가 너 키우는 돈을 안 준다며 나쁜 소리를 해댔고 저는 혹시나 아이가 저에게 반감을 가질까 봐 아이를 만나는 날이면 아이에게 이해하기 쉽게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엄마는 너랑 살기 위해 참는 거야. 엄마는 아빠와 헤어진 그 순간부터 너와 함께 살고 싶었어. 그런데 그땐 엄마가 너무 능력이 없었거든. 그래서 너와 지내기 위해 그때부터 지금까지 정말 많이 노력을 하고 해왔어. 이젠 너와 함께 지내기 위해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집도 샀고 너를 위해 돈도 많이 벌고 있어. 학원을 더 가고 싶으면 너가 직접 엄마에게 이야기를 해주면 엄마가 너에게 줄 수 있어. 그런데 할머니에게는 엄마가 주지 않을 거야. 엄마는 너를 위해 사는 거니까. 엄마가 너를 위해 버는 돈이 너를 위해 보낸 돈이 다른 데 쓰이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 조금만 기다려줘. 엄마 이제 너와 함께 지낼 준비가 다 되어 있어. 마음 같아선 당장에 데리고 오고 싶지만 모든 게 절차라는 게 있으니까 네가 고등학생이 되기 전에는 데리고 올게. 그때까지만 조금만 더 기다려줄 수 있겠니? 아들이 사춘기가 되면서 혼란이 올까봐 노력을 했습니다. 아이가 고등학생이 되기 전에 데리고 와서 안정적으로 살게 하고 싶은 마음에 조급해지더라고요. 이후 저는 양육권 변경 신청을 진행했고 모든 상황과 조건에도 부합했지만 무엇보다 아이가
저와 지내고 싶다는 의사가 분명하여 아이는 제가 데리고 올 수 있었습니다. 참 긴 세월이었네요. 사실 돌아보면 너무 힘든 시간들이었습니다. 아이를 떼어놓고 나왔을 때 아이가 혹시라도 제가 자신을 버렸다고 생각을 할까봐 아이를 만날 때마다 한없이 사랑한다고 속삭였고, 아이가 조금씩 커가면서 다른 친구들과 다른 형태의 가정인 이혼 가정을 혼란스러워 할까봐 아동 심리 관련한 서적을 찾아가며 아이의 마음을 보듬어 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일 힘들었던 건 돈을 버는 거였네요. 내가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조건에서 가장 중요한 게 사랑도 아니고 관심도 아니고 돈이었으니까요. 법도 제가 얼마나 아이를 잘 키울 수 있는가를 아이를 향한 저의 마음보다도 물리적인 조건을 더 많이 보았으니까요. 아이를 데리고 오는 그 순간에도 전 시어머니는 제게 당신들이 아이 키운 값을 내놓으라면서 끝까지 돈 하시더군요. 하지만 전 그건 단 한 푼도 단 하루도 양육비를 덜 주거나 늦게 준 적이 없었습니다. 함께 살진 않아도 아이에게 엄마로서의 역할이 필요할 때면 그때가 언제이든 당장에 뛰어가 엄마로서 최선을 다했어요. 아이의 양육권이 제게로 되돌아오고 나자 전 남편은 어이없게도 그제서야 자신에게 진짜 사랑은 저였다고 하면서 그간은 자신의 어머니의 이간질로 인해 우리의 사이가 멀어졌던 것 같다고 합니다. 우리의 사이가 멀고 먼 길을 돌아 이제와 제자리로 돌아온 것 같다며 아이와 함께 제 집으로 들어와 함께 살고 싶다는 어이없는 소리를 짓거리더라고요. 계속 찾아오는 남편과 그런 남편을 핑계로 나타나는 전 시어머니를 몇 번이나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접근 금지 신청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한풀 꺾인 건지 다른 돈 많은 여자를 잡은 건지 연락이 따로 없습니다. 저는 아직도 돈을 열심히 법니다. 살면서 부모가 없어도 살 수 있었고 외로워도 살 수 있었는데 돈이 없으니 제 아이와 살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 지금도 처음과 같은 마음으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와 살기 위해 발버둥 친 세월이 저를 자수성가한 여자로 만들었는데 전 시어머니는 아직도 가끔씩 갯불 가진 것도 없던 제가 성공할 수 있었던 건 자신들 때문이라는 근거 없는 문자를 보내곤 합니다. 저는 아직도 아이와 함께 대화하는 시간을 가져요. 아이와 떨어져 있었던 만큼 조금이라도 아이와의 더 교감을 하고 싶거든요. 양육권을 되찾고 아이가 완전히 우리 집으로 들어온 그날 아이에게 그동안 엄마의 자리를 못 지켜줘서 미안하다고 앞으로 그간 부족했던 부분들까지 꽉꽉 채워주겠다고 하니 자신은 한 번도 엄마의 빈자리를 느껴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함께 살지 않던 그 기간 동안 할머니는 자신에게 항상 네 엄마가 언젠간 지쳐서 자신을 버릴 거라고 했고 자신은 엄마를 만나는 그 주말이 다가올 때면 혹시라도 엄마가 찾아오지 않을까 봐 두렵기도 했지만 언제나 엄마는 자신을 찾아왔고 자신에게 엄마가 필요할 때마다 항상 꼭 나타나 주었다며 아들은 언제나 제가 자신을 보살펴 준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 그간 열심히 살아왔는데 아들이 알아주니 너무 고맙고 행복해서 눈물이 마구 나더군요. 이제 제 인생에서 다른 건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돌고 돌아 다시 만난 내 하나뿐인 가족. 전 꼭 끝까지 지켜낼 겁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행복하세요.